네, 반갑습니다. 한국성장금융에서 투자운용을 총괄하는 서종군 전무이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은 저는 서울대 CFO 과정에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맡은 시간은 50분 정도의 강의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맡은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본시장에서의 매력적인 기업은 어떤 유형의 기업이고 새로운 자본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장에 계신 분들과 또는 학계에 계신 분들과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시간을 나누는 자리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워딩들입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 인공지능 AI,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로봇 등등등 해서 지금 현실에서 핫한 용어들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워딩들을 보면 과거 10년 전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워딩들이 지금 우리 이 현실에서 산업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워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은 스타트업으로서 창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과 그리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표에서는 국가별로 현재 6월 말 현재 유니콘 기업이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유니콘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스로 알려진 비바리 퍼블리카 핀테크 분야의 현재 기업 가치는 8조 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크래프톤, 그 다음에 위메퍼, 무신사 등등등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쿠팡은 올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왼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당연 미국이 유니콘 기업으로서는 가장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순위에서 보면 한 10위 정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을 산업 섹터별로 한번 나누어 보면 CB인사트의 자료에 따르면은 18% 정도가 핀테크 분야,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이커머스,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기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분류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주로 플랫폼 기업이거나 아니면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이커머스 같은 또는 바이오 분야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탄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쉽게도 좀 더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직 유니콘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 쪽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보일 수 있습니다만 당장은 그런 분야에서는 다소 부진한 게 현실입니다. 혁신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 가서 담보를 맡기거나 아니면 신용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 두 번째는 투자 자본을 조달해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투자 이익이 또는 회수 자본이 변동되는 방법. 두 가지 크게 자본이 조달을 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벤처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때 담보로 제공할 만한 유형 자산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벤처성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대출 자본의 자본 조달 방식보다는 투자 자본의 에쿼티 조달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게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벤처 투자 시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입니다. 가치 평가도 주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도 부족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시장에 기업이 있다면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벤처 자본, 벤처 캐피탈 자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언론 같은 데서 가끔씩 오늘도 이제 언급이 되었던데, 이제 신세계 같은 그룹에서도 CVC,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CVC는 뭐냐면은 기업과 관련된 투자를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CVC 기능입니다. 물론 제도적인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됐고 해서 앞으로 CVC 기능도 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음 장표는 기업이 스타트업으로 탄생을 해서 기업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기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업이 탄생하고 기업의 자본 조달을 하는지를 간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갑이라는 분이 기업을 스타트업 창업을 해서 엔젤 단계의 자본을 조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리즈 A 단계, 시리즈 B 단계에서 벤처 캐피탈 자본을 조달을 하고, 다시 시리즈 C 단계나 D 단계에서는 프라이빗 에퀴티 자본이나 자본시장 직전, IPO 직전의 자본을 조달을 해서 그 조달된 자본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서 성장시킨 기업이 다시 유가증권 시장으로 올라가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게 전체 이 벤처 시장에서의 성장 자본을 조달하는 자본 조달 체계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 벤처 기업들이 얼마나 최근에 기업 규모들이 커졌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96년도에는 벤처 기업들의 자본 조달 규모가 예를 들면 한 12억 정도, 원화로 한 15억 정도의 규모였다면, 지금 현재 20년 좀 지난 현재는 160억 정도가 되는 정도의 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 자본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즉 스타트업이 조그만 회사가 예전에는 조그만 자본 조달을 해서 기업 이익을 냈다면, 지금은 초기 단계도 상당한 규모의 자본 조달을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 조달 시장에서의 이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간략한 장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자금 조달 성공 사례입니다. 아마도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쿠팡이라는 기업이 한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자본시장이 가장 크다라는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장 당시 시초가가 69달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40 몇 달러 정도까지 물론 주가가 하락하긴 했던데, 쿠팡이 뉴욕 시장에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할 때 시가총액이 원화로 말하면 총 시가총액이 100조였습니다. 그때 우리 신문에서도 도배를 하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핫하게 뉴욕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됐죠.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쿠팡의 상장은 쿠팡 개별 기업의 자본 조달을 어떻게 했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쿠팡이라는 기업이 초기에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쿠팡의 사례는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한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국내의 스타트업도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는 매출을 늘리고 하면 언제든지 기업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고, 국내를 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상장까지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남겼고, 국내에 있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고 크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약 49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변하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를 비교해서도 시가총액 2위에 등극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지금은 자본 조달을 해외로부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는 물론 크기와 사이즈 측면에서는 워낙 다릅니다만은 국내에서도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들 중에 한 기업으로 마켓컬리 같은 회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주위에서도 아마 친구들이나 주위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신선 배송이라는 새벽 배송이라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2016년도에 모 벤처 캐피탈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최근에 기업 가치가 상당히 커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신선 제품뿐만이 아니라 캠핑과 관련된 여행 산업까지 연계시켜서 기업 가치를 확대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토스라는 기업입니다. 회사명은 아마 정식 명칭은 비바리 퍼블리카 회사인데 최근에는 토스증권, 토스은행, 여러분이 이제 그 송금을 하는 토스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2016년도에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 조달을 260억 정도를 해서 최근에 4,800억 정도의 자본 조달을 해서 신생 벤처 기업으로서 비즈니스를 핀테크 업체로서 적극적인 영업을 해나가고 있고 기업 가치가 물론 IPO 직전 IPO를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업 가치가 약 8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픽셜이라는 회사입니다. 아직은 규모 기업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이냐면 인공지능 기반 영상 진단 또는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바이오 분야 업체이고요.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 솔루션, 치료를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메디픽셜이라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자본 조달 소규모로 해서 여러 VC로부터 자본 조달을 해서 인공지능 기반 영상 진단을 하는 업체로서 앞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펜이라는 AI 확장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업 테마로 가지고 있는 애니펜이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증권사로부터 투자 자본을 조달받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 조달을 해서 최근에 시장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는 좀 이따가 제가 따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제가 앞단에서 산업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워딩을 여러 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IT 전문가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10년 뒤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지금과 같은 어떤 시간을 나눈다면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 어떤 테마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을까 할 때 IT 쪽에서는 그분이 IT 전문가이신데 저한테 말씀 주시기로는 두 가지 영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AI 영역과 하나는 메타버스 영역이다. 그 정도로 메타버스 영역 산업은 아직은 초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기인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MZ 세대들이 상당히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모르긴 해도 우리 지금 MZ 세대들은 훨씬 더 이 웹 베이스에 상당수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가상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배타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는 어떤 세대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관심 있는 영역으로 가까운 미래에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시장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네이버라는 테크 기업의 그룹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룹사가 이 메타버스에 특화된 제페토라는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 시장에서의 핫 이슈가 M&A입니다. M&A가 뭐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한화 같은 그룹도 ESG라는 전략을 해감에 있어서 어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M&A를 통해서 사업 전략을, ES 사업 전략을 확장해 나가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펴내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할 때에 자체의 R&D는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M&A 방식으로 신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무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일쉐어나 29cm를 최근에 인수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M&A를 통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M&A 방식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사업 영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리스크가 따릅니다. 리스크가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수 민간 자본이 새로운 영역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하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분야라든지 또는 수소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아직 시장이 완성된 시장이 아니고 이제 시장 태동기입니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투자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순수 민간 자본이나 일반 기업 자본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이 일정 부분 마중 역할을 해서 민간 자금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성장금융은 이런 정책 자금을 민간 자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펀드에 자본을 공급하기도 하고 핀테크에도 자본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자금은 IBK 기업은행이나 KDB 산업은행과 수출은행 같은 대출 자본에 위주로 하는, 물론 일부 투자 자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출 자본으로 하는 정책 자본이 있고 기보, 신보와 같은 보증 역할을 하는 기관도 있고 KDB나 저희와 IBK와 같은 투자 자본을 공급하는 정책금융의 세 바퀴가 공조를 해가면서 그런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간 자금은 이 벤처 시장 또는 모험 자본 시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벤처 자본이 300억, 500억짜리 이렇게 펀드를 만들었다면 최근에는 일부 VC의 경우에는 1000억, 2000억, 5000억짜리 펀드를 만들 만큼 굉장히 대형 규모로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앞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벤처기업의 자본 조달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투자하는 자본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새로운 영역 중에 하나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영역입니다. PF의 영역은 우리 한국 시장에서 특히 M&A 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큰 자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국내에 도입된 PEF는 지금 전체 결성 규모가 약
1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자본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PF가 투자하는 것은 주로 바이아웃, 인수 M&A식 방식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뭐 좀 더 나쁜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만, 먹튀 자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자본과 산업의 가교 역할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해석되고 있습니다. 왼쪽 슬라이드 보시면 PF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고요. 2021년도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한 10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PF가 투자한 기업의 매출 규모와 일반 PF가 참여하지 않은 일반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크게 차이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PF 자본이 투입이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 성장 전략과 밸류업 전략,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기업가와 자본가인 FI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킨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PF 영역에 대해서 상당수 그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SI, 기업과 PF 자본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로스 자본을 조달할 때에 SI는 경영권 자본 보장을 받으면서 성장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I가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리스크에 노출된 자본이다 그러면은 외부 자본인 PF 자본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금호산업 같은 그룹처럼 그룹 자본 기업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일정 기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자산 자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PF 자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PF 자본을 활용하는 여러 기업의 형태들은 성장 자본을 조달하거나 또는 신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말씀드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때에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활용해 봄직합니다. SI, 기업이 PF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본을 좀 덜 활용할 수 있고,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지만 PF는 투자 자본을 받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SI와 FI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 반면, FI 자본인 PF 자본은 자칫 잘못하면 시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좀 나쁜 점만 계속 부각하는, 기업이 방향성을 잡고 가는데 좀 반대로 한다든지, 협조 세력이 협조 파트너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거절하고 반대하고 이런 전략가로 남게 되면 쉽게 말하면 좀 귀찮은 존재로 전략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전략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체리피킹일 수도 있습니다. SI가 좀 더 이렇게 좋은 딜들은 그 자기가 공유하지 않고 좀 나쁜 비즈니스만 하게 되는 체리피킹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SI들이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도 그렇고 국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비 맥주,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즐겨 마시는 오비 맥주를 KKR이 인수했다가 다시 매각했다가 다시 인수하는 등등의 여러 전략의 M&A를 한 사례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쿠팡 투자의 비전 펀드가 여러 차례 투자를 해서 이 경우는 성장 자본을 조달한 경우입니다. M&A 한 게 아니라 성장 자본을 한 경우고, 국내에서 뭐 최근에 뭐 신문에서 많이 나왔죠. 남양유업을 한행컴퍼니가 지금 바이아웃 인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그룹이 펜오션을 인수할 때도, STX 펜오션을 인수할 때도 하림그룹이
PF 자본을 활용을 해서 인수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MBK 파트너스가 오렌지 라이프를 인수해서 지금 현재는 신한 라이프로 출범을 했죠. 오렌지 라이프를 인수해서 할 때에도 MBK 파트너스는 PF 자본을 활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산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두산솔루스를 매각할 때에 스카이레이크와 롯데그룹이 동반자로서 SI와 FI 자본으로 협력을 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카드를 인수할 때 MBK라는 또 하나의 PF 자본을 활용을 해서 공동인수자 개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PF는 성장자본과 M&A 자본에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 시장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시장에서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ESG 이슈입니다. 아마 요게 오늘 여러분 같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ESG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하시는 분은 기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의 소비자로서 있는 분들은 시장의 소비자로서, 그리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 입장에서도 ESG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ESG가 잠시 유행하는 트렌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주제와 다르게 ESG는 시장에서 버텀업 방식으로 태생적으로 시장에서 태동되었다는 겁니다. 시장에 오래가지 못하는 이슈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화두가 던져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시장에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나 중간에 스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SG의 경우에는 제가 장표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상당수 오랜 동안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최근 2018년도부터 구글 검색 워딩을 한번 보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업과 소비자와 투자자가 여러 각도에서 ESG를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G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ESG가 왜 그러면 이렇게 핫한 이슈로 확산되고 있을까?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급격한 기후변화입니다. 그거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후변화 관점에서 이 환경 문제는 굉장히 우리 모든 이 지구를 사는 모든 이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주요 소비 타겟인 MZ세대가 이제는 환경 문제나 가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의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할 우리 MZ세대가 인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가버넌스 문제를 소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기업 환경의 변화를 보았을 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ESG를 투자할 주요 변수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 관점이나 소비자 관점이나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에 ESG 이슈는 상당수 그리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이슈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ESG 이슈는 어쨌든 최근에는 저희는 ESG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도 투자를 성장금융에서는 했습니다. 신문에 나왔으니까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소라는
그 ESG 평가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도 한국성장금융도 투자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ESG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최근의 핫 이슈입니다. ESG와 기업 가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객 유치 측면이나 내지는 뭐 에너지 분야나 또는 뭐 고객의 신뢰된 문제나 뭐 등등등 여러 형태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게 가져갈 수 있고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여러 변수 요소들로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 국내 투자자들도 뭐 주요 연기금과 저희 같은 기관들도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와 지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투자할 때의 고려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드린 대로 꽤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주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들도 공시를 할 때에 그런 ESG 분야에 대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또는 자본시장에 공시를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환경이나 또는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네이션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자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SK건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시설 분야에 또는 동서 IS의 경우에도 환경 분야에 폐기물 매립 분야에 새로운 기업의 투자 자본을 통해서 그런 ESG 관련된 기업들을 M&A 하거나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모기업의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사업을 확보하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성장금융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소셜 분야 쪽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 자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셜 벤처라는 이름으로 투자 자본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관점에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취약계층의 투자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에누마라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도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옐로우독이라든지 SK홀딩스라든지 신한금융그룹이라든지 나머지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또는 KB은행이라든지 이런 그룹 금융에서도 소셜 임팩트 분야에 굉장히 관심 있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B금융그룹은 한국성장금융의 750억이라는 소셜 임팩트 투자를 전용으로 하는 별도의 자본을 운용 위탁할 만큼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주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본시장이 상장시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비상장 기업에서의 시장에서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FI 관점에서 매력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벤처 캐피탈 투자와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아이디어를 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인 반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투자는 보유 자산의 현금과 유형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기업의 재무제표가 좋고 현금 흐름이 좋으면 피성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적자 기업이고 또는 업력이 짧으면 벤처성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두 가지 기업은 기술 분석 기법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자본을 조달을 받는 기업들은
최근의 추세는 그렇습니다. 전통산업, 중후장대 산업보다는 제가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분야의 기업보다는 좀 더 기술 베이스의 기업, 플랫폼 기업 또는 바이오 기업 또는 뭐 핀테크 기업 같은 좀 중후장대 분야보다는 좀 더 소프트한 분야 쪽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시장으로서 전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신시장으로서 1등하는 사업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통상의 경우에는 1위, 2위, 3위가 좀 나누어 갖고 뭐 내지는 마켓쉐어를 이런 시장이 아니라 이게 승자 독식 시장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벤처 캐피탈 시장 쪽은 좀 더 그래서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는 시장, 그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이런 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은 그 비즈니스를 끌고 가는 키맨이 어떤 사람이냐, 키맨과 그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판단을 할 때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을 바라보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이냐, 아니면 오롯이 국내의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와 또는 밸류가 크게 다르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뭐 다른 등등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로 바라보는 이유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의 클라이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유용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PF 시장은 좀 더 성숙한 기업 또는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 그리고 회수가 좀 더 가까이 있는 기업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O 직전 기업이라든지 내지는 IPO 된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좀 더 PE 시장에서는 좀 더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캐시플로우라든지 그리고 밸류업 활동이 좀 더 쉽고 그런 분야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엑십 관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O 직전 기업 같은 기업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벤처 캐피탈 시장과 PE 시장은 크게 구분되어서 운영됩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벤처 캐피탈이 PE 시장을 넘나들면서 가고 있고 PE 시장은 벤처 캐피탈 쪽을 서로 교차적으로 가면서 서로 시장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자본시장의 최근 동향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IPO 되는 기업들의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이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간단히 보면 최근에 벤처 캐피탈 자본이 투자한 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비중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해서 기업의 IPO까지 끌고 가는 그 확률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O 되는 기업 전체 중에서 벤처 캐피탈이 초기에 또는 엑셀러레이터가 초기에 투자한 자본들이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 20년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64%에 달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개 상장된 기업 중에서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본 조달을 한 기업이 64개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특례라는 상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뭐 다소 적자 내지는 초기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IPO를 하더라도 공모 자금을 조달해서 미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합니다. 일명 테슬라 상장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되는 기업의 비중이 17년도, 20년도 현재 비중들이 크게 성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좋고 재무제표적으로 좋은 기업만 상장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면
현재는 다소 시장적으로 어렵지만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그 기업은 적극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앞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국내의 자본 시장 중에서 최근에 좀 특이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큰 테마는 과거에 기업이 자본 조달을 하고 또 기업이 IPO 시장을 가는 그 어떤 트랙과 지금 현재 2021년 현재의 기업이 스타트업으로서 창업을 하고 중간에 자본 조달을 하고 IPO에서 가는 그 트랙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비상장 시장에서 이제 오래 같이 호흡을 해본 사람으로서 2000년대 벤처버블 시대도 겪어봤고 지금 현재에도 이 벤처나 비상장 쪽을 한번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을 좀 더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한 예로 요즘 뭐 이렇게 비상장 시장이나 또는 벤처기업이나 투자사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버블 시장을 우려를 많이 합니다. 지금이 버블 아니냐. 뭐 해석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블이다 아니다 뭐 여러 정성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버블이다 아니다에 대한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때 2000년도 초기의 벤처 버블, IT 버블 시대와 현재의 시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000년도 벤처 버블 시대 때에 창업했던 그 기업들의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도, 20년도, 21년도 현재에 창업하는 그런 창업가들을 분류를 보면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형 창업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 생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왜냐하면 기술이 좋은 기업은 성장하고 IPO 가서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20년 전 그때의 이 비상장 기업과 시장과 지금은 첫 번째 그런 관점에서 많이 다르다. 그리고 투자 자본 관점에서도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벤처 버블, IT 버블 시대 그 시절에는 흔한 말로 개미들, 조그만 소액 투자를 하는 그런 자본이 주류를 이뤘다면 지금은 거액자산가와 저희와 같은 또는 연기금과 은행 이런 같은 거대 자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흔한 말로 선수들끼리 자본을 투입하고 있어서 그 시장이 좀 더 투명하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업들이 스크린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인 좀 그 시간을 내부해 보면 2000년도 초반의 그 비상장 시장과 현재의 비상장 시장은 조달 규모나 또는 플레이어나 또는 전체적인 창업하는 기업의 어떤 그런 퀄리티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소비자나 저희 같은 투자 기능을 하는 관점에서 많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시장이 어쨌든 초기에 스타트업을 해서 기업을 성장하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 자본을 민간 자본 그리고 저희 같은 집안 자본들이 잘 조달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성장해 가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